북한에는 사람을 넘기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탈북 브로커이죠. 이들은 사람들을 몰래 국경 밖으로 넘기기 위해 매일같이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보위부의 감시와 축격, 그리고 인신매매범들의 공포까지. 수많은 난관들이 있지만 그들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일을 이어간다고 하죠.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한 가족을 탈북시키다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고 결국 살기 위해 자신 또한 탈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강명호라고 합니다. 한때 북한에서 탈북 브로커로 일을 했었죠. 맞아요. 조금만 실수해도 곧바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불법적인 일입니다. 왜 그런 일을 선택했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창문을 때리던 그날, 어머니는 짐 가방 하나를 들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어디론가 떠난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질 않았죠. 명호야, 엄마가 먼저 안전한 길을 알아보고 너희를 꼭 데리러 올게. 꼭!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끝도 차갑게 떨리던 그 감촉이 지금도 선명해요. 어머니는 제 볼을 쓰다듬으셨고 동생의 머리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인사였죠. 그렇게 어머니가 문을 닫고 나가시던 순간 방 안은 갑자기 너무 추워졌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는데도 어둡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누군가를 따라 강을 건너 국경을 넘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탈북이라는 단어의 무게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시절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창가에 앉아 어머니가 돌아오시길 기다렸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같았어요. 창가에 앉아있던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마음속 기다림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할머니는 곧 올 거야 라고 하셨죠.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점점 슬퍼지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밤마다 울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은 어머니가 오실까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내일은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잠들었죠.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눈이 녹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명훈의 어머니 국경 넘다 수용소에 끌려가 죽었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는 약속하셨으니까요. 꼭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덮쳤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철조망에 갇혀있는 모습,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 저를 부르시는 모습이 꿈에 나타났죠. 할머니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곧 올 거야 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할머니는 저와 동생을 더 세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단단한 다짐을 새겼어요. 나는 절대 누군가를 기다리게 만들지 않겠다. 반드시 직접 데리러 갈 거다. 그 다짐은 어린 제 가슴에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어머니처럼 먼저 가서 길을 알아보고 돌아오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함께 가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누구도 기다림의 고통을 겪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죠. 시간이 흐르고 그 다짐은 저를 탈북 브로커라는 위험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사람을 넘기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건져내는 일,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일이었습니다. 한 명, 두 명, 어느새 수십 명이 제 도움으로 자유를 찾았죠. 그 과정은 험난했지만 그들이 자유를 찾아 떠나는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를 뿌듯함도 올라오곤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죠. 저 또한 그렇게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것은 평소와 다름없는 한 통의 연락으로 시작됐습니다. 고향 쪽에서 의뢰가 들어왔죠. 가족 3명을 국경까지 데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보상은 컸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그들의 간절함이 저를 움직였어요. 그 가족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들의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을 데려와 국경 인근 은신처에 숨겨두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오랫동안 믿고 사용해온 안전한 장소였죠.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가족 중 아들 리현수, 겨우 10살배기였습니다. 커다란 눈에 마른 체구를 가진 아이였죠. 처음부터 불안해 보였어요.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는 그저 긴장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탈북을 앞둔 사람들이 보이는 흔한 반응이라고요. 보위부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리현수는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도 아이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죠. 아이의 공포는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탈출 이틀 전밤 그 일이 일어났어요. 모두가 잠든 사이
리현수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의 자리는 비어 있었죠. 저는 즉시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절망에 빠졌고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그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와 함께 은신처 문이 열렸죠. 강한 손전등 빛이 우리 얼굴을 비췄습니다. 보이부 단속반이었어요. 움직이지 마. 모두 체포한다. 그들의 고함과 함께 저는 본능적으로 뛰었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죠. 하지만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현수의 부모님이 끌려나가는 모습을요. 그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정보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리현수가 체포됐어. 고문 끝에 은신처 위치를 자백했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소년의 공포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했죠. 리현수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10살배기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걸로 모두 끝났어.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공포에 무너진 한 소년의 실수?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는 모든 걸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그것이 깨지면 얼마나 많은 것이 함께 부서지는지 뼈저리게 느꼈죠.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친구의 창고였죠. 좁고 냄새나는 공간이었지만 그때는 그마저도 감사했어요.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특히 리현수, 그 아이의 공포에 찬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내가 더 잘 보살폈어야 했는데. 그렇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수용소로 끌려갔을 테고 저는 여기서 숨어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제 정보원인 윤철이 비밀리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죠. 윤철의 눈에는 분노와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최기룡이 저를 배신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최기룡은 국경 경비대 간부였습니다. 저는 이 가족을 넘기기 위해 그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죠. 그는 제가 오랫동안 거래해온 사람이었어요.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준 돈을 받고 동시에 그 정보를 보이부에 팔았다는 겁니다. 이중으로 돈을 챙긴 거죠. 저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윤철의 말에 따르면 최기룡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보이부와 내통하고 있었다고 해요. 저와 같은 브로커들의 정보를 팔아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북한에서는 브로커들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시작됐다는 소식도 전해주었습니다. 저도 이미 명단에 올랐을 거라는 경고였죠. 윤철의 말은 저를 얼음물에 던져 넣은 것 같았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사람도 잃고 신뢰도 잃고 나 자신도 노출됐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죠. 배신의 쓴맛이 입안에 가득했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윤철은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도망치라는 충고였어요. 이곳에 있으면 저도 잡힐 거라는 절박한 경고였죠. 저는 그제야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 땅에서 저는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저 처리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윤철은 제가 믿었던 사람들, 제가 도왔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모두 저를 적으로 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철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창고 구석에 놓인 작은 거울을 바라봤어요. 거기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지쳐 보였고 두려움에 찬 눈빛이었죠. 이중배신의 땅. 이곳에서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최기룡처럼 믿었던 사람이 저를 배신했는데 이제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두운 창고 안에서 보낸 밤들이 계속될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최근 몇 달 새 브로커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는 소문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윤철이 가져온 소식에 따르면 저와 함께 일했던 석현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평양으로 가는 기차역이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죠.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빛 속에서 저는 손가락을 꼽아보았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사라진 브로커가 5, 체포된 브로커가 3.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숨어있거나 이미 국경을 넘었을 겁니다. 바깥 세상은 변하고 있었어요. 국경 경비는 더욱 삼엄해졌고 감시 카메라는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탈북 브로커를 신고하면 포상을 준다는 소문이 퍼졌죠. 제가 알던 세상이 점점 저를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윤철이 마지막으로 전해준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국경 경비대가 완전히 개편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보이부에서 최근 탈북 기록을 전부 조사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이미 그들의 명단 맨 앞에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담배갑 뒷면에 제 상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한쪽에는 남기를 다른 쪽에는 떠나기를 적었죠. 하지만 남기 아래에는 아무것도 적지 못했어요. 남아있을 이유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차분히 결심했습니다. 이젠 내가 탈북할 차례다. 이 단어가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낯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탈북시키는 사람이었지 탈북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넘겨왔지만 자신을 위한 루트를 짜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담배갑 뒷면에 간단한 지도를 그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경로, 검문소, 감시 카메라, 경비병 교대 시간을 머릿속에서 떠올려 하나하나 표시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루트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창고 구석에 숨겨둔 작은 배낭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항상 비상용으로 준비해둔 것들이 있었어요. 가짜 신분증, 약간의 돈, 작은 칼,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 한 장. 이제 이것들이 제 전부였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마음은 묘하게 밝아지고 있었어요.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것은 예전의 무기력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바뀐 두려움, 살아남기 위한 긴장감이었죠. 가방을 메고 창고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윤철에게 짧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고맙다. 살아있으면 다시 만나자. 그게 전부였어요. 더 길게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탈북을 시작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탈북이 이렇게 급하게 결정되었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루트를 정반대 방향으로 걷기로 했어요. 누구보다 그 길을 잘 알았으니까요. 밤중에 비밀 창고를 빠져나와 첫 번째 관문인 도시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위조 통행증이 빛을 발했죠. 경비병은 졸린 눈으로 통행증을 훑어보고는 대충 손짓으로 통과를 허락했어요. 긴장으로 쥐어짜던 숨을 내쉬며 첫 고비를 넘겼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어둠은 더 깊어졌지만 저에겐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어둠은 저를 지켜주는 보호막 같았어요. CCTV가 설치된 지점들을 하나하나 피해 나갔습니다. 그 위치를 전부 외우고 있었죠. 몇 년 동안 이 루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머릿속에 새겨두었으니까요.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경비대 순찰 시간표를 떠올렸어요.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는 가장 느슨한 시간대입니다. 그 틈을 노리기로 했죠.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가르쳐주던 그 모든 것들이 저 자신을 위한 생존법이 되었습니다. 국경 근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오직 한 사람만 찾아갔습니다. 박도훈, 제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조력자였어요.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맞이했지만 곧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내일 밤이 마지막 기회야. 박도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경 경비 체계가 다음 주부터 완전히 바뀐다는 정보였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의 집 다락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경을 넘은 후 만날 연락책, 숨을 장소, 이동 경로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죠. 이 계획에 제 목숨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떠나기 전밤, 저는 신발을 벗어 난로 불에 던졌습니다. 박도훈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저는 담담히 말했어요. 이걸 신고 돌아올 일은 없을 테니까. 불꽃 속으로 사라지는 신발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이곳의 제 삶이었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려는 참이었습니다. 새벽녘 박도훈이 건네준 새 신발을 신고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국경까지는 약 5km, 걸어서 2시간 거리였죠. 가슴속에는 두려움보다 이상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미뤄온 약속을 지키러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들판을 지나 숲으로, 숲을 지나 강변으로 제가 수십 번 다른 이들을 인도했던 그 길을 이번엔 혼자 걸었습니다. 매 순간이 위험했지만 이상하게 모든 감각이 선명했어요.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차가운 새벽 공기의 감촉까지. 그렇게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 강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겨울에 냉기가 강물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죠. 하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발밑은 살얼음, 머리 위로는 경비병들의 손전등이 간간히 지나갔습니다. 바람은 칼날처럼 얼굴을 스쳤습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긴장감 속에서 저는 얼음 위로 첫 발을 내디뎠어요. 부드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10년간 다른 이들을 위해 준비했던 순간이 드디어 제게 왔습니다. 얼음은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중간쯤 나갔을 때 갑자기 우두둑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멎는 듯 했죠. 동시에 멀리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경비병의 손전등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엎드렸습니다. 얼음 위에 몸을 밀착시키며 숨을 참았죠. 간발의 차이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비병의 불빛이 사라지자 다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얼음 위를 기다시피 건넜어요. 한 발, 한 발. 매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마침내 강을 건너 중국 땅을 밟았을 때 뒤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 묻힌 북한 땅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그리고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 중국에서의 여정은 더 험난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 며칠 밤을 지새웠어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끊임없는 공포와 싸우며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란 두려움이 저를 괴롭혔죠. 라오스 국경을 넘는 일은 또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밀림 속 좁은 길을 따라 며칠을 걸었어요. 뱀과 벌레, 습기와 더위는 북한의 추위보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고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대사관 철문을 넘는 순간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브로커가 아닌 진짜 탈북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이곳이 대한민국이라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환한 조명, 깨끗한 바닥,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로 국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몇 주간 조사를 받았어요. 제 신원과 탈북 과정, 북한에서의 활동에 대해 상세히 물었죠.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조사관들은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그들도 결국 저를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국정원 조사를 마친 후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죠. 첫날 밤 하나원의 숙소에 들어섰을 때 처음으로 울컥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기, 부드러운 침대, 그리고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공간. 이 모든 것이 저에겐 너무나 낯설었어요. 샤워를 하며 뜨거운 물이 등을 타고 흐를 때 그제야 모든 긴장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적응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3개월간 이어졌어요. 남한의 역사, 경제, 사회 제도부터 시작해 컴퓨터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까지 배웠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에 때로는 머리가 아플 정도였죠. 하지만 함께 교육받는 다른 탈북민들과의 연대감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실제 사회에 정착하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너무 밝고, 너무 빠르고, 너무 자유로웠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늘 따라다녔죠. 밤에는 종종 악몽을 꾸기도 했어요. 국경을 건너다 붙잡히는 꿈,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웃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공원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모습, 카페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청년들, 거리에서 자유롭게 걷는 노인들. 모두가 제 눈에는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어느 날 한강공원을 산책하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곳이네요. 그 순간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명확해졌어요. 저는 수십 명을 이 땅으로 건너오게 했지만 정작 제가 건너온 세상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데려오고 싶었던 건 이 삶이었구나. 하나원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새로운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차이, 문화적 충돌, 그리고 무엇보다 탈북민이라는 이름표가 주는 부담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학교에 다니고 낮에는 일했어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으로 월급을 받던 날,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 먹었습니다.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질 때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자유를 맛보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길을 걷다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탈북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눈에서 제 과거를 보았습니다. 두려움, 혼란, 그리고 희망. 그들에게 말했어요. 익숙해질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꿈꾸던 그곳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면 종종 북에 두고 온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할머니, 친구들, 그리고 고향의 풍경들. 모두 아득히 먼 이야기가 되었지만 가슴 한편에는 늘 그리움으로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깨닫고 있으니까요. 누군가 물으면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 강명호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 온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제법 이곳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외우고 휴대폰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죠. 누가 봐도 평범한 서울 시민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여전히 북한이라는 고향과 그곳에서의 기억이 살아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과거는 묻어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TV에서 북한 인권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았을 때 마음이 바뀌었어요. 화면 속 북한의 모습,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며 묘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에서 탈북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제 이야기가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전달하는 다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탈북자의 정착을 돕고 북한 실상을 알리는 증언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대학생 모임, 시민단체, 심지어 국제포럼에서도 제 경험을 나눕니다. 제 말 한마디가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또 다른 탈북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얻었죠. 나는 사람을 넘겼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넘깁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과거 브로커로 활동했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위안을 얻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증언의 깊이를 더해주니까요. 특히 탈북 청소년들을 만날 때면 제 12살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들의 불안한 눈빛,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왔고 이제는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들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 순간이 제게는 가장 보람찬 시간입니다.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가족을 잃은 슬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어려움, 그리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매일 성장합니다. 가끔은 북에 두고 온 할머니 생각에 가슴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어머니, 아직도 꿈에서 종종 만나요. 어쩌면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기보다는 앞을 바라봅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그곳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두만강을 건너고 있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향해 뛰고 있겠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첫걸음을 응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사명입니다. 강명호, 12살 겨울에 어머니를 잃고 탈북 브로커가 되었다가 이제는 진실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사람.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북한 바닷가 마을에서 정체불명의 페트병이 발견됐습니다. 충격적인 건 그 안에 북한 당국이 금지한 물품이 들어있었다는 점인데요. 보기만 해도 처형당할 만큼 매우 위험한 물품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마을에는 보위부의 감시가 강화됐으며 당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대체 그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이도윤입니다. 한때 북한 남포특별시 바닷가 마을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었죠.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바닷가에서 일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파도에 밀려온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투명한 페트병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외국에서 온 물건을 습득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배고픔이 제 이성을 무너뜨리더군요. 저는 재빨리 페트병을 주워 작업복 안쪽에 숨겼어요. 페트병 자체도 귀한 물건이지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먹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문을 꼼꼼히 잠그고 창문의 낡은 커튼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작업복에서 페트병을 꺼냈어요. 그렇게 뚜껑을 열었을 때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바로 하얀 쌀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포장지에 구충제라고 쓰여있는 알약과 마지막으로 작은 USB가 나왔어요. 순간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건 위험하니 당장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쌀을 본 순간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생겼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는지를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한 번만이라도 배부르게 먹어보자고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조심해야 하고 아무도 알면 안 된다고 당부하셨죠.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페트병이 우리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란 사실을 말이죠. 이후 불을 피우고 쌀을 안 치자 집안에 익숙하지 않은 하얀 밥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죠. 평소에는 맡지 못하던 향기였어요. 그 냄새에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마침내 밥이 완성되고 뚜껑을 열자 뽀얀 수증기와 함께 하얀 밥알들이 눈앞에 나타났죠. 너무 배가 고파 젓가락도 찾지 않고 손으로 뜨거운 밥을 집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쌀밥이에요? 이렇게 맛있는 밥이 있다니. 그동안 먹었던 강냉이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드러운 식감이었죠. 매일 먹던 거친 강냉이와 달리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렸어요. 오랜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맛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먹다가 문득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그제야 제 행동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밥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으셨어요. 체력이 약해 많이 먹지도 못하고 천천히 씹으셨죠.
이제야 밥다운 밥을 먹이는구나. 우리 아들한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밥을 먹다가 손을 멈추었어요.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죠.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가끔 쌀밥도 먹었는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쌀 한 줌이 우리 집에서는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북한에서 배고픔이 일상이 된 현실이 얼마나 잔인한지 온몸으로 느꼈어요. 쌀밥을 먹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배는 채워졌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머니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일어나 페트병에서 나온 USB를 꺼냈죠. 손에 쥐고 있는 이 작은 물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오래된 TV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구입한 것으로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죠. 전기가 들어올 때만 켤 수 있었고 그마저도 북한 공영방송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이건 위험한 물건이야, 도윤아.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죠. 낡은 TV에 조심스럽게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기까지 몇 초간 숨을 죽였어요. 그 순간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USB 안에는 나만의 뉴스, 드라마, 한국 노래 그리고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다큐멘터리가 담겨 있었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화면에 나타났죠. 수많은 빌딩이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거리는 자동차로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옷을 입고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했어요. 식당에서는 고기를 실컷 먹고 쇼핑몰에서는 원하는 물건을 마음껏 구매했죠. 저게 정말 남한인가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남한 사람들이 미국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화면 속 그들은 행복해 보였죠.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먹고 여행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북한에 관한 뉴스였어요.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죠. 실제 북한 마을의 모습과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사진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저들은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우린 저런 세상이 있다는 것도 몰랐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비통함이 묻어났죠. 오랜 세월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한국 가수들의 화려한 공연 영상이 이어졌어요. 색색의 조명 아래 완벽한 안무로 춤추는 그들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우리가 보던 공연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불안한 눈빛으로 창문을 확인하셨어요. 도윤아, 이런 건 보면 안 돼. 내가 다칠 수도 있어. 어머니는 USB를 치우려 하셨지만 저는 이미 그 안에 담긴 세상에 빠져들고 있었죠. 이것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세상에서 살아온 걸까요? 어머니가 주무신 후에도 작은 소리로 TV를 켜고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며칠 동안 몰래 USB 속 내용을 반복해서 시청했어요. 매일 밤 새로운 세상을 조금씩 더 알아갔죠. USB 속 내용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그 영상들을 보고 나서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죠. 가슴속에 수많은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이 질문들을 혼자 간직하기엔 너무 무거웠어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양식장에서 함께 일하는 친구 민석을 만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죠. 따뜻한 저녁바람이 불던 그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3번이나 확인한 후 목소리를 죽여가며 조심스럽게 USB에서 본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손바닥을 꽉 쥐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나만은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해졌죠. 그는 주변을 불안하게 살피며 제 팔을 너무 세게 잡아 멍이 들 정도였어요. 이건 위험한 거야. 말하지 마. 누가 들으면 우리 둘 다 끝이야. 민석의 공포에 찬 눈빛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의 경고가 옳다는 것을 곧 깨달았죠. 입을 열지 말았어야 했어요. 대화 이후 이틀 뒤 새벽 동이 트기도 전 갑작스러운 발소리와 함께 우리 집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제복을 입은 보위부 요원 3명이 서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눈빛이 저를 꿰뚫었죠. 그들은 허락도 구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와 마치 태풍처럼 모든 것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의자는 뒤집히고 이불은 찢어졌으며 바닥 틈새까지 송곳으로 찔러보는 철저함이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벽에 붙어서 그들의 폭풍 같은 수색을 말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다행히 USB는 집 밖 양식장 근처의 바위 틈,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숨겨두었기에 발견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은 수색을 마치고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위협적인 자세로 우리를 둘러쌌어요. 보위부 책임자가 반동 사상을 퍼뜨린 흔적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누가 한 짓인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죠. 제 심장은 마치 달리기 경주를 하듯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저를 신고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석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우리 집 창문으로 TV 화면을 엿보았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리며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보위부 요원은 믿지 않았어요. 이웃이 우리 집에서 외국 영상을 보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는 말에 저는 공포에 사로잡혔죠. 제가 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단호했죠.
저는 충격에 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제 말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제 손을 꼭 붙잡으셨어요.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마치 모든 생명력을 그 순간에 쏟아붓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입술로 제 귀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죠. 말하지 마, 도윤아. 내가 살아야 해. 그 순간 제 영혼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제 눈에 차올랐지만 흘릴 수조차 없었어요. 어머니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 눈빛은 제가 본 어떤 것보다도 확고했죠. 마치 모든 어머니의 사랑이 그 순간에 집약된 듯했어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어머니의 결단이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거칠게 어머니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나무 토막을 다루듯 무자비하게 뒤로 꺾었죠. 어머니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소리 한 번 내지 않으셨어요. 반동사상 유포 혐의로 체포한다는 차가운 선고와 함께 어머니를 끌고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 미소에 담긴 사랑과 이별의 의미를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어머니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단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채 제 삶의 전부였던 어머니가 저 멀리 사라져가는 것을 바라만 보았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울렸어요.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던 손바닥을 꽉 쥐고 마치 그 온기가 사라지면 어머니도 영원히 사라질 것만 같았죠.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현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끌려간 후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텅 빈 방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고 낮에는 기계처럼 일을 했습니다. 어딘가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희미한 희망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러나 그 희망조차 곧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끌려간 지 며칠 후 마을 관리소에서 통보를 받았어요. 딱딱한 목소리로 전달된 말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강영희 동무는 조사 중 사망했다는 짧은 선고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을 쉬어도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죠. 제 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영혼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신을 볼 수 있는지 물었지만 관리소장의 표정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시신은 돌려받을 수 없고 이유도 묻지 말라는 냉정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그저 가서 일이나 하라는 말만 남겼죠.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조차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장례도 무덤도 없이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눈물이 메마를 때까지, 목이 쉴 때까지 울었죠. 어머니가 계시던 방으로 들어가 그분의 물건들을 만지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낡은 옷장 속에서 어머니의 옷을 꺼내보니 희미한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옷가지 사이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숨겨두신 것이었죠. 펼쳐보니 어머니의 글씨체로 적힌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도윤아, 내 삶을 살 거라. 라는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계셨던 걸까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또 다른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이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나도 죽는다. 는 문장이 간절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는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바뀌었습니다. 눈물은 멈추고 가슴속에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진정한 삶을 살아야 했죠. 창문 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이 땅을 떠나 남한으로 가야겠다고. 자유를 찾아 어머니가 바라셨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만이 어머니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결심은 쉬웠지만 실행은 어려웠습니다. 북한을 탈출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도전이었어요. 국경은 철저히 감시되고 발각되면 총살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이곳에 더 이상 미련은 없었어요. USB에서 본 나만의 자유로운 모습을 떠올리며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은 바다를 통한 탈출이었어요. 남포는 항구 도시였고 작은 배들이 자주 드나들었죠. 어떻게든 그 배에 몰래 타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첩을 가슴에 품고 탈출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날 밤 어머니의 영혼이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으며 굳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꼭 살아서 자유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탈출을 결심한 후 실행에 옮기기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했어요. 남포는 항구 도시였기에 바다를 통한 탈출이 가능했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며칠간 항구 주변을 살피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양식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중 한 명이 소개해준 접선자를 통해 탈북을 준비하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어요. 우리는 5명이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죠. 정치범 수용소에서 풀려난 남자, 굶주림에 지친 젊은 부부, 그리고 저보다 어린 2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모두 같은 절박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접선자를 통해 밀수업을 하는 사람과 접촉할 수 있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우리 모두가 가진 마지막 재산을 모으자 마음을 바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금반지를 내놓았어요. 작은 화물선에 몰래 숨어 타는 계획을 세웠죠.
그 배는 중국과의 무역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항했고 배의 선원 중 한 명이 그와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 제가 살던 집을 떠나며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곳을 뒤로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항구에 도착했죠. 어둠 속에서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기다렸어요. 불안함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밀수업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용기를 북돋았죠. 그를 따라 조용히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는 생각보다 컸어요. 화물을 가득 실은 배였고 우리는 그 사이사이에 숨어야 했죠. 긴장감이 감돌던 그때 갑자기 불빛이 비쳤습니다. 배에 오르는 경비병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검열이다. 화물 검사한다. 밀수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계획에 없던 검열이었어요. 그가 급히 우리를 화물 뒤편 작은 창고로 안내했죠. 창고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5명이 몸을 밀착하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문이 열릴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문 밖에서 경비병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고 젊은 여성은 떨리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히 배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침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몇 시간 후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출항한 것이었죠.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창고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시간이 흘렀어요.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버텼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좁은 공간에서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두려움 속에 버텼습니다. 낮에는 서로 말없이 눈빛만 교환했고 밤에는 작은 목소리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의 고통과 희망이 제게도 큰 힘이 되었죠. 배의 흔들림이 심해질 때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수첩을 꼭 쥐고 버텼어요. 3일째 되는 밤, 밀수업자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이제 내들 차례야. 그는 구명보트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남한 영해 근처까지 왔으니 이제 작은 보트로 갈아타고 인천항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5은 서로를 격려하며 조심스럽게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밤바다는 검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멀리 보이는 불빛은 마치 희망의 등대 같았죠. 구명보트에 올라타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발각될까 두려웠습니다. 밀수업자의 지시에 따라 조용히 배에서 내려왔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것은 자유의 첫 번째 숨결 같았습니다. 5명이 작은 보트를 타고 어둠 속에서 노를 저었죠. 서로에게 힘을 주며 인천항 방향으로 향했어요. 저 멀리 보이는 불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함께하는 동료들과 자유를 향한 위험한 여정의 마지막 단계였어요. 작은 보트는 파도에 흔들렸습니다. 5명이 번갈아 가며 노를 저었지만 바다는 우리의 힘보다 강했어요. 밤하늘의 별빛만이 방향을 알려주는 유일한 안내자였죠. 인천항을 향해 밤새도록 노를 저었습니다. 손바닥이 갈라지고 물집이 생겨도 멈출 수 없었어요. 동이 틀 무렵 안개가 바다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을까 두려웠어요. 멀리서 배의 기적 소리가 들렸지만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았죠. 젊은 부부는 서로를 꼭 안고 있었고 정치범 수용소 출신의 남자는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여성은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요.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몇 시간이 더 흘렀을까요?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어요. 그때 멀리서 큰 배가 보였습니다. 혹시 북한 경비정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모두 숨을 죽였어요. 배가 점점 가까워지자 한국어로 된 글자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대. 희망의 빛이 우리 모두의 눈에 번쩍였어요. 젊은 부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우리 모두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도와주세요. 해경배에서도 우리를 발견했는지 방향을 바꿔 다가왔어요.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는 마치 천국의 소리 같았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계세요. 지금 구조하러 갑니다. 해경배가 우리 주변에 멈춰 섰어요. 해경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주었고 구조 사다리를 내렸어요. 한 명씩 구조함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해경대원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그 손길이 아직도 기억나요. 구조함에 오르자 담요를 건네주었고 따뜻한 물을 주었습니다. 몸은 젖고 지쳤지만 마음은 환희로 가득 찼어요.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에. 해경대원의 말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울음을 터뜨렸어요. 북한을 탈출하여 자유의 땅을 향한 위험천만한 여정, 그 끝에 우리는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것이었죠. 해경배는 빠르게 인천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USB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밝고 화려했어요. 높은 빌딩들, 화려한 불빛들, 그리고 자유로운 공기. 해경들은 우리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이유, 어떻게 탈출했는지 묻는 질문들에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그들은 친절했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몇 시간 후 배는 인천항에 도착했어요. 부두에는 여러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대한민국의 땅을 밟게 되었어요. 그 순간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발 아래 느껴지는 단단한 땅. 그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자유의 상징이었어요. 어머니의 희생으로 얻은 이 자유.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 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곳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믿었어요. 어머니, 저 도착했어요. 이제 자유롭게 살게요. 대한민국 땅을 밟은 후 저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약 한 달간 조사를 받았어요. 탈북 동기와 경로, 북한에서의 활동, 가족 관계 등을 상세히 물었죠.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담당 조사관들이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적으로 대하지 않고 새로운 시민으로 맞이하는 태도였어요. 조사가 끝난 후 하나원이라는 정착 지원 시설에 입소했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나만의 법과 제도, 생활 방식, 경제 활동에 대해 배웠죠. 북한에서의 삶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컴퓨터 사용법부터 지하철 타는 법까지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탈북한 동료들과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하나원을 퇴소한 후에는 정착 지원금과 주거 지원을 받아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죠. 탈북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탈북민 농업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꿈을 찾고 싶었어요. 북한에서는 척박한 환경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남한에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업을 배울 수 있었죠. 교육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농업 기술뿐만 아니라 경영 지식도 필요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도 실습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남한 출신 농업 전문가들은 저를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그들의 도움으로 점차 자신감을 얻어갔죠. 교육을 마친 후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농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노동으로 시작했지만 곧 제 능력을 인정받아 점차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어요. 북한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했죠. 척박한 환경에서 작물을 키우던 노하우가 유기농 농업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드디어 작은 농지를 임대받아 제 농장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친환경 농법으로 채소를 재배했죠.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농장이 자리 잡으면서 다른 탈북민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착을 돕는 일이 보람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탈북민 농업인 협회를 창립했어요. 북한에서의 농업 경험과 남한의 기술을 접목한 농법을 발전시켰죠. 북한의 토양과 기후에 적합한 작물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의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농장 한편에는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어머니를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꽃들을 심고 매일 아침 그곳에서 하루를 시작했죠.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의 꿈을 이어갑니다. 지켜봐 주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어머니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롭게 농사를 짓고 배고픔 없이 살아가는 이 삶.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셨던 삶이었어요. 어머니의 희생으로 얻은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북한에 남겨둔 기억들이 악몽처럼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끌려가는 모습, 보위부의 수색, 배에서의 불안한 날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기억조차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일부가 되었어요. 이제 저는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와 단체에서 북한의 실상과 탈북 과정, 그리고 정착 경험을 이야기해요.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길 바라면서요. 자유를 향한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니의 희생을 기억하며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